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번에 걸쳐서 히랍 철학을 같이 공부하시는데요. 그리스 철학 아니야? 왜 히랍이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 아는 단어지만 젊은 분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히랍이라는 용어요. 제가 대학에서 히랍 비극 강의했더니 어떤 학생이 맨 마지막에 소감 써낼 때 자기는 히랍이 아랍 지역에 있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아랍이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고 써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히랍은 여러분들이 대개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 그 나라의 한자 이름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불러서 그걸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써서 히랍이라고 쓴 겁니다. 헬라스, 히랍. 스스로 도이칠란트라고 부르는 나라를 한자로 써서 독일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랍 철학 네 번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를 녹화를 해서 딴 데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 지금 여기 녹화하고 있어요. 근데 녹화하시는 쪽에서 이번에 강의할 때는 전에 강의했던 것과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약간 저도 그냥 조정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이번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면서 좋은 얘기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주제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향연하기로 돼 있는 거 아실 거고요. 맨 마지막에 현자들의 저녁 식사 7명의 현자가 모여서 얘기하는데 뭐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훌륭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을 모아놓으려고 어떻게 해야지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플루타르코스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걸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파티 틀을 짠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것도 에피쿠루스 학파 얘기인데 그 사람들도 늘 어떤 정원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우정을 나누는 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첫 번째 시간 오늘 할 거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 굉장히 여러 사람의 견해를 소개를 하게 돼서 그냥 본인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모아놓고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네 번의 강의 주제는 말하자면은 철학자들의 무슨 멋진 파티라고나 할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데서 이미 철학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약간 조금 너무 쉽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중이 모여서 같이 해야 되니까 많이 공부하신 분은 그냥 조금 양보하시고 같이 공부했던 거를 좀 복습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다가 제가 시대 구분을 좀 써놨습니다. 자, 히랍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히랍 땅에 처음 들어온 거는 기원전 2000년경이다라고 되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게 된 지 겨우 한 4000년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히랍 땅에 히랍어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약 4000년경에 4000년 전에 들어왔고요. 그 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인도 유럽 어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개 학자들은 인도 유럽 쪽이 머리가 노랗고 눈 파랗게 된 지 한 5000년 정도로 잡고요. 조금 그거 너무 짧다라고 잡는 분도 한 8000년 정도 잡아요. 그래봐야 그게 그겁니다. 10,000년도 안 돼요. 서로 막 눈 색깔 가지고 사람 죽이고 피부 색깔 가지고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된 지 10,000년도 안 됩니다. 10,000년 긴 거 아니야? 1000년 만년이란 말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야 겨우 100년 사니까 10,000년 긴 것 같지만은 지구의 45억 년 역사에서 10,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진화의 역사에서 10,0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족 나누고 서로 죽이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땐 찰나 잠깐 있다 가면서 그거 조금 다르다고 그러는 게 좀 우스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기원전 2000년경에 히랍인이 도착을 했고요. 기원전 2000년대에 두 단계의 청동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설적인 크레테의 왕 미노스의 이름을 따서 미노아 문명 또는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고요. 대충 잡아서 기원전 1800년에서 1500년 사이. 그 다음에는 히랍 본토에 청동기 문명이 생겨났는데 미케나이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대충 1500년에서 1200년 사이. 그러다가 1200년 말쯤에 갑자기 지중해 연안에 어떤 변란이 불어닥쳐가지고 지중해 여기저기에 있었던 문명 중심지들이 다 문을 닫고 도시들이 없어지고 왕궁이 사라지고 글자가 사라져요. 그 시기가 한 400년 정도 지속되는데 그때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양에서 제일 동쪽 지역에 있는 히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제일 먼저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발전하고 서유럽으로 가고 더 서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올지 모르겠네요. 자, 점점 동쪽에서 서쪽으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돼 있는데 히랍 땅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발전한 이유가 뭐냐?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가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문명이 발전한 데예요. 중국 있잖아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중국하고 히랍하고 발전 속도가 거의 같습니다. 히랍에 청동기 문명이 있을 때 중국도 청동기 문명이 있었고요. 히랍이 청동기 문명이 닫힐 때 중국도 조금 변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인이라는 말 쓰죠? 장사하는 사람들. 상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게 돼서 그런 이름 붙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은주, 요순 3대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라 혹은 상나라, 하나라라 그러기도 하고 상나라라 그러기도 하고요. 은나라, 주나라 얘기하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라. 하상주라 가만히 있어봐라. 뭐라고 그러나 그래요. 자 여기 은나라, 상나라가 대충 1600년에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요거 두 개 합쳐놓은 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어떤 문명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은나라, 상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있는데요. 주나라가 이게 사실은 중간에 주나라가 동쪽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무리가 시작하는 때부터 동쪽으로 옮길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하고 암흑기하고 조금 겹칩니다. 그래서 놀랍게 양쪽이 좀 역사 변화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암흑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히랍에서는 무덤에서 발견되는 옛날 가옥 모델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옛날에 평평 지붕이었다가 뾰족 지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자, 요게 청동기 문명 중에 첫 단계 크레테에 있었던 크노소스 미노아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원래 다 무너져 내렸던 거를 그냥 조금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거예요. 기둥이 아래는 가늘고 위는 굵은 게 이 문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벽화를 많이 그렸는데 특히 황소를 좀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죠? 그러다가 꺾이는데 여기가 그 가운데 네모난 마당을 둘러싸고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그 계단들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가다 꼭 꺾어서 나갑니다. 아마도 혹시 암살자 들어왔다가 길 못 찾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이 테세우스가 가서 미노타우로스가 gat혀있는 미로에서 싸우고서 이렇게 실을 따라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실 풀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근원이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20세기 초반에 발굴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콘크리트가 첨단 소재여서 콘크리트를 써서 복원을 했어요. 근데 요새 콘크리트 성분이 녹아 나와가지고 원래 있었던 돌들을 막 녹이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레테에 가시면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그 두 번째 단계로 히랍 본토에서 번성했던 미케나이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아가멤논 트로이아 전쟁을 지휘했었던 아가멤논이 살았다라고 하는 미케나이. 여기 사자문이에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밖으로 튀어나와서 적들이 입구로 들어오려고 그럴 때 공격하는 치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저 위에 무게가 여기 문에 바로 걸리면 요거 위에 있는 저 인방이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 세우고 돌을 조금 튀어나오게 하고 더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공간을 비워가지고 요 인방에 무게가 걸리지 않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얇은 돌을 깎아서 이렇게 그 사자 만들어 놓는데 여기 기둥이 아래는 가늘고 위는 굵은 크레테식 기둥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자의 머리는 청동으로 만들어서 끼웠던 것 같은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거 한번 가서 보시고요. 이게 청동기 문명 유적이래. 그리고 그 두 문명에서요, 같은 글자를 썼어요. 아마도 히랍 본토 사람들이 크레테로 쳐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글자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도입한 것 같아요. 힘은 세지만은 문명은 좀 뒤떨어졌던 본토 사람들이 크레테 섬 사람들 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문자 B라고 부르는 것인데 인류 최초의 글자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해독이 안 되다가 2차 대전 때 암호 푸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독이 됐습니다. 숫자는 90개 정도고 소리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이나 로마 글자처럼 음소 문자가 아니라 음절 문자로 일본 글자 같은 겁니다. 음절 문자는 세상 모든 그 소리를 다 적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이렇게 선을 긋고 거기다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서 선문자 혹은 선형 문자, 리니어 B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수레바퀴 같죠? 태양신일 수도 있어요. 태양신도 저런 식으로. 십자가가 태양신의 상징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청동기 유적 중에서 십자가 입다금 나옵니다. 어쩌면 기독교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를. 자, 그러다가 요런 글자, 저런 글자 쓰다가 1200년, 기원전 1200년경에 모든 지중해 문명이 다 문을 닫고 한 400년 정도 글자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기원전 800년경에 다시 날씨가 좋아지고 동방과의 교류가 재개되고 이런 글자가 들어옵니다. 페니키아 문자가 들어오는데 히랍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히 그때에 모음 글자를 발명했습니다. 근동 문자들이 대체로 모음 글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창시자 누구예요? 마호멧, 모하멧. 둘 다 되죠. 무함마드도 되죠. 마흐무드도 되고. 이거 뭐야? 자음은 다 같은데 모음이 다 다르죠? 그 자음만 써놓고 그냥 읽어서 그래요. 들은 대로 읽어서 여기저기 다 다른 겁니다. 근동 글자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신문 구해보세요. 거기 그냥 자음만 써 있어요. 어른들은 다 읽습니다. 애들이 읽는 책에는 점이 찍혀 있어요. 그게 모음입니다. 그 모음 글자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겨우 한 1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음만 썼어요. 그런데 여기 히랍 사람들이 이런 모음 글자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전에 했던 말도 남이 했던 말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히랍에서 과학과 철학이 제일 먼저 생겨난 이유가 모음 글자의 발명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엔 페니키아 문자가 들어와서 히랍 사람들이 모음 글자 만들었고요. 나중에 차차 쓰다 보니까 소문자도 생겨나서 서기 3, 4세기경부터 소문자 띄어쓰기가 생겨나서 9세기쯤에 정착이 됐어요. 여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내용인데 옛날에 다 띄어쓰기도 없이 대문자 비슷한 걸로 써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랍의 문명이 발달할 때 다시 새로운 문명이 시작할 때 첫 단계를 상고시대라고 불러요. 고졸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르카이기. 여러분 그냥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상고시대, 그 옛날 시대보다도 더 윗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자세히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게 776년이에요. 그때부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다가 그 격퇴된 해, 기원전 480년, 요 사이를 한 300년 정도 그거를 상고시대라고 부릅니다. 춘추시대하고 여기 겹쳐요, 중국에.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다가 격퇴되고 나서 그 히랍 문화의 전성기가 열린 다음에
히랍의 좀 중요한 국가들이 좀 약해졌을 때 히랍 북쪽 지역에서 마케도니아가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전체를 다 차지하고서 죽어요. 그게 32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150년 정도 페르시아를 격퇴하고 알렉산더 죽을 때까지 한 150년 정도가 히랍의 좋은 작품들이 제일 많이 나온 고전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청동기 문명, 암흑기, 그 다음에 상고시대, 고전기, 그 이후에는 헬레니즘기라고 해요. 알렉산더가 죽은 때부터 클레오파트라가 죽을 때까지 약 300년 정도 히랍 동방 전체가 다 거의 큰 나라들로 나뉘어 있었고요. 히랍어가 국제어였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히랍 지식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신약 성서 히랍어로 쓰인 거 아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왜 히랍어로 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당시에 국제어가 히랍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까지 예수님 태어났을 무렵에는 드디어 서쪽에서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동쪽까지 다 차지했을 때예요. 그렇지만 국제어는 히랍어였습니다. 자, 그때는 히랍 문화를 중심으로 국제주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와서 로마 망할 때까지 서기 한 500년 가까이 돼서 망했죠. 그때까지 로마 전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마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뉜 다음에 동쪽은 그 다음에도 1000년 정도 더 버텼어요.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한 때부터 동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1000년을 중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상고시대 주로 상고시대하고 고전기 중간쯤까지 보시겠습니다. 근래에 어떤 장관께서 해외에 출장 가면서 무슨 빨간 책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사진에 나온 거 보셨어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딴 데서 그거 강의하다가 폐강되고요. 그 다음 학기부터는 여러분 쉬운 거 할 테니까 제발 모이세요. 그래도 저는 못 믿어. 그래갖고 계속 폐강이어가지고 제 강의가 없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장관이라 그래도 그거 혼자서 못 읽을 거예요. 누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하고 같이 읽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히랍에서 제일 강한 나라 아테나이와 스파르타가 싸운 얘기예요. 그걸 적어 놓은 건데 그것 때문에 히랍 전체가 휘청합니다. 480년에서부터 거의 400년경에 404년에 그 전쟁이 끝나는데 그래서 이 고전기도 중간에 한번 나눌 수가 있어요. 아테나이와 스파르타가 잘 나가던 부분이 전반부고 후반부는 점점 북쪽 세력이 먼저 테바이가 커지고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가 커지는 그런 단계가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상고시대 말기하고 고전기의 그 앞부분 절반 정도 그때까지에 걸쳐서 생겨났던 철학 사조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에요. 서론이었어요. 자, 6세기에 되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프리소크라틱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디 공부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우리 고전 공부하면 플라톤부터 하잖아요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아닌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일리아스부터 시작합니다. 일리아스가 최초로 문자로 된 기록이에요. 근데 일리아스도 그 전에 신화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암흑기 혹은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다가 암흑기에 축적됐다가 새로 글자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런 문학 작품이 먼저 나옵니다. 자, 우리 인문학의 핵심을 대개 문사철 그렇게 얘기해요. 문학, 역사학, 철학. 그런데 히랍 문학에서 바로 히랍 문화에서 그 순서대로 좋은 작품들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문학 작품들이 나오다가 문학 작품이 조금 약해질 무렵에 역사학 책들이 나오고 역사학 책 그 단계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씩 겹치긴 하죠. 철학 좋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같은 서사시, 그건 이야기시예요. 장단단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늘날의 랩 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이러면서 트로이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노라 이러면서 장단단 하는 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비극이 번성합니다. 서사시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사이에 서정시 시대도 있었고요. 비극이 한동안 비극 작품 그냥 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행사였어요.
그거 지나가고 나면 비극이 끝날 때쯤에 막 이제 3대 비극작가 나오고 조금 약해질 무렵에 거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차례로 나오고요. 그 비극이 막 약해질 무렵에 두 개의 좋은 그 역사학 책이 나왔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테나이와 스파르타가 싸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히랍 산문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읽어도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 거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보게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계속 강 선생이 자기 선전하고 있어. 나 데려가라고. 자, 그런 다음에 철학책들이 나와서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끝나고 조금 있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쯤에 소크라테스도 죽었고요. 그리고 플라톤의 작품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작품 나오고, 그래서 문사철 그 순서대로 좋은 작품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소크라테스부터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오니아 자연철학이라는 게 있었다. 이오니아는 이렇게, 이게 히랍 동쪽에 오늘날의 터키가 차지하고 있는,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해야 되나요?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이에요. 여기가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해서 여기 가서 살았으면 하는 데입니다. 해안선을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북쪽을 아이올리아, 가운데를 이오니아, 남쪽을 여기 도리스 계열 사람들인데, 그래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언어 집단도 약간 다르고요. 방언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지역이 날씨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라고 헤로도토스가 적어놨어요. 요 북쪽은 땅은 여기보다 비옥한데 날씨는 여기보다는 조금 안 좋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데 밀레토스라는 데하고 에페소스. 자, 신약 성서에 에베소서라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농담으로 임신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읽어야 된다고 에베소서라고. 그럼 저 인간 저렇게 천박한 농담을 하다니. 아니, 임신하다는 그 고상한 말이고 에베다는 천박한 말인가요? 근데 되게 천박하게 돼 있죠? 그 참. 한자 말은 고상한 걸로 돼 있고 토박이 말은 천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참 아마 익숙하지 않은 말이 좀 고상하게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자, 어쨌든 에페소스라고 하는데 거기가 그 두 군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의 근거지고요. 여기 사람들 그 밖에도 다른 도시들도 잠시 후에 보게 될 겁니다. 이 도시에서 자연 철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때가 공자님 시대하고 겹쳐요. 공자님 아주 오래전 분 같죠? 히랍의 6세기 초반에 솔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솔론이 죽을 때쯤에 공자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요, 맹자님은요, 상당히 시대가 뒤늦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좀 젊은 분이에요. 공자, 맹자 그러면 엄청난 것 같죠? 아닙니다. 히랍의 고전기 전후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자, 플라톤은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죽었는데 소크라테스 죽을 때쯤에 플라톤이 30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가 아주 확실치는 않은데, 자, 399년부터 기원전 4세기죠. 기원전 4세기, 기원전 300년대. 그래서 제가 기원전 4세기 죽을 4자 여가지고 기원전 4세기가 된 기념으로 소크라테스가 죽었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천박하게 얘기하고 있네, 저 인간. 근데 소크라테스 죽을 때쯤에 플라톤이 30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그 기원전 428년생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빗금은 뭡니까? 옛날 한 해를 나누는 게 지금하고 달랐어요. 한 여름에 그 한 해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겨울에 달라지는 거는 북반구에 그 겨울에 농사를 쉬는 데 거의 맞춘 거예요. 히랍에서는 여름에 농사 쉬니까 그렇게 나누는 게 더 좋아요. 아마 제대로 하자면 동짓날에다가 맞추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동짓날 한 해가 시작되고는. 사실은 성탄절이 동지축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청교도들은 성탄절 축하하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그랬었어요. 이교도 축제라고. 동지축제여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하지 무렵에 나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해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 해와 요 해에 걸쳐 있는 해 태어났다라고 그러는데 확실치 않고요. 자, 플라톤의 작품들 좀 아실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인데 플라톤보다도 한 50 정도 뒤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게 와가지고 플라톤 그 노경에 한 20년 정도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플라톤의 학교를 자기가 이어받을까 그랬는데 플라톤의 조카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좀 실망도 하고 알렉산더 집안에서 우리 애 좀 돌봐주시오 그래갖고 그 집에 가정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사교육 하시는 분, 내가 학원 선생님이다 그런 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도 알렉산더 가서 가르쳤대. 과외 선생이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 플라톤은 그 국가라는 작품이 제일 유명하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국가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국가예요. 국가론은 키케로의 작품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키케로는요. 히랍 문학을, 히랍 작품들을 로마로 옮겨가지고 서양에 전파해주는 공을 세웠어요. 근데 플라톤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플라톤이 국가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국가론, 플라톤이 법률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법률론. 그래요. 그 앞에 뭐뭇에 관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국가에 관하여, 법률에 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론자 붙으면 다 키케로라고 생각하세요. 키케로가 누구야? 카이사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카이사르 싫어하고 그의 경쟁자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자, 어쨌든 플라톤에는 국가가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우리 이번에 이거는 너무 커서 못 다루니까 향연 다루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이지만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을 다스렸던 분.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테나이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 보셨어요? 라파엘로가 그린 거. 거기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플라톤은 하늘 가리키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가리키고 있어요. 플라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거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직으로 한 사람은 수평으로. 옷 색깔도 조금 사원소설에 맞춰놨고요. 그리고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은 티마이오스. 국가 아니고 옛날에는 우주가 생겨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이라고 되어 있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그림 나오면 다시 한번 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보면은 청동기 문명이 두 단계로 있었다. 암흑기 지나가고 글자가 들어왔다. 그 다음엔 문사 철의 순서로 문화가 발전하는데 거기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6세기에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작품을 남겨놓지는 않았어요. 그 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플라톤의 대표작은 국가, 아리스토텔레스 대표작은 윤리학.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